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내란 특검 한바탕 난리가 났으며 윤석열 대통령 내란 재판이 무죄인 결정적 7가지 이유, 윤 대통령 무죄 확실한 이것. 종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계엄령은 선포된 지 불과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국회는 즉시 계엄령의 요구에 따랐고 총격전도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계엄령의 표적이 되었던 문제들,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31점 보완점수, 네트워크 분리 관련 거짓말, 조기 투표 위협, 그리고 그 배후의 은밀한 세력들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고 살아남았으며 이들을 제거하려 했던 사람들은 반란 지도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법과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결국 무죄 판결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충격적이고 결정적인 이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재판, 무죄인 결정적인 이유. 첫 번째, 반란죄의 핵심 요건인 폭동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폭동 요건 비교, 실탄 발포 없음, 계엄군은 공포탄조차 사용하지 않았다. 인명피해, 전무, 사망자, 중상자가 단 한 명도 없다. 국회 기능 정상 작동, 190명의 의원이 집결해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계엄 지속 6시간, 국회 해제 요구에 즉각 응했다. 도시 점령 없음, 일상적 치안은 유지되었다. 형법 제87조는 반란을 국가 영토를 찬탈하거나 헌법을 전복할 의도로 폭동을 일으키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바로 폭동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폭동을 한 지역의 평화를 교란할 정도의 무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집회, 시위 또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지난 1979년 12월 12일 사건과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사형이 선고된 것은 실탄 사용, 대규모 사상자 발생, 도시 점거 등 명백한 폭동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된 폭동의 기준을 고려할 때 12월 3일 계엄령 선포가 폭동에 해당하는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진입 자체만으로 폭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위원들을 물리적으로 제압하거나 표결을 방해한 행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계엄령 제11조에 따라 6시간 이내에 계엄령을 해제해 달라는 국회의 요구에 응한 것은 헌정 질서를 존중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군대 배치 자체가 폭동 시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시도와 실행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무죄인 이유, 결정적인 이유 두 번째, 핵심 증인 3명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특별검사들은 반란을 입증하기 위해 3가지 결정적인 핵심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한독수 전 총리의 내각 절차 위반 증언, 곽종군 전 사령관의 대통령 지시 증언, 그리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의 체포팀 메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3가지 증거는 형사재판에서 모두 무너졌습니다. 현재 내란 특검이 한바탕 난리가 난 그 현 주소가 드러난 것입니다. 한독수 증언, 국무회의 절차 위반, 문건 미확인,
CCTV에 문건 배포, 열람, 장면 확인, 본인이 위증 시인, 곽종근 증언, 대통령이 의원 끌어내라 명령, 통화 기록상 명령, 12시 20분에서 30분이 통화. 그런데 12시 31분보다 먼저 곽종근의 증언은 추측 증언으로 인정. 홍장원 메모, 체포조 운영 계획 문서, 원본 부재, 기억 위전 제작성, 조태영 오보, 없다 증언. 한마디로 이 결정적인 세 가지 증거들에 의해 특검이 한바탕 난리가 났으며 이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거짓 증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물어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특검이 그렇게 난리를 친다고 법 해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한독수 전 총리는 대통령실 CCTV 영상이 형사법정에서 공개되자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11명의 강요들이 계엄령 관련 문서를 접수하고 검토하는 모습이 전부 다 담겨 있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은 더욱 결정적이었습니다. 그가 부하들에게 내린 시간은 12시 20분에서 12시 30분 사이였고 윤 대통령과 통화한 시간은 12시 31분이었습니다. 시간 순서가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이러한 불일치가 지적되자 그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다라는 황당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명령을 전달했다는 핵심 증언이 추측, 거짓에 불과했음을 그 스스로가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특검은 그에 대한 그 어떤 항변도 없습니다. 여기에 바로 특검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체포팀 메모는 원본 1차 및 2차 공중사본이 없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후 기억에 의존해 다시 작성된 3차와 4차 메모만 남아 있습니다. 조태영 전 국가정보원장은 계엄령 해제 다음 날 홍장원에게 확인했을 때 끝났다고 답했습니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3명의 핵심 증인의 진술이 모두 객관적 증거, CCTV 영상, 통화 기록, 모순되거나 서로 상충되는 상황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특검이 무너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죄인 결정적인 이유 세 번째, 헌법을 전복하려는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반란죄가 성립하려면 헌법을 전복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2월 3일 계엄령 선포에서 이러한 의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을까요? 전무합니다. 특별검사는 국회의원 체포명령을 헌법 전복 의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곽종근의 증언은 통화 기록 및 시간대와 일치하지 않고 홍장원의 메모는 원본이 없으며 그는 국가정보원장에게 그런 일은 없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체포된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고의성만으로 범죄가 성립되려면 그 고의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는데 현재 증거로는 그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무죄인 결정적인 이유 네 번째, 헌법재판소의 탄핵은 형사재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8대 0으로 탄핵을 확정했으니 내전은 필연적인 것 아니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률적 오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
형사 재판의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은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탄핵 사유로 반란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헌법 수호 의무 결여, 권력 남용, 계엄령의 위헌성 등 여러 사유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탄핵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이 한덕수 전 총리 CCTV 영상을 봤더라면 탄핵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핵심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헌법재판소보다 훨씬 엄격한 증거 기준이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탄핵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쯤 되면 특검은 그야말로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아마도 특검은 우리가 졌다라고 인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이유 5번째. 그들 역시 자신들이 무죄임을 알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 중 규칙 변경 및 증인 매수, 반란 세력이 이미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반란 특별재판소 설치에 관한 법령입니다. 그런데 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와중에 갑자기 재판부를 바꾸려 하는 걸까요? 마치 축구 경기에서 지고 있는 상황에서 후반부에 심판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경기 도중에 규칙을 바꾸려는 시도 자체가 현재 규칙대로 하면 질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세력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특검일 것입니다. 증거가 확실하고 유죄가 명백하다면 재판부를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재판부가 맡든 결론은 같을 테니까요. 그런데 왜 그들은 12월 3일 법안을 통해 사법위원회의 특별재판을 강행하려 하는 걸까요? 그들은 분명 현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증거는 무너지고 있고 증인들의 진술은 서로 모순되며 통화 기록과 CCTV 영상은 특별검사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사유를 그들 스스로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떨고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내란 특검이 떨고 있는 충격적인 실체는 여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 안에서도 위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충격적인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12월 8일 비공개 본회의에서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명의 대통령실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강행하는 유일한 이유는 법원이 현행 증거로는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을 추진한다는 행위 자체가 무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중 심판 교체를 요청하는 팀은 현재 심판 체제에서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재판 도중 배심원단 교체를 요청하는 것은 현재 증거로는 승소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내란 특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결정적인 이유 6번째, 특별검사의 불법 증인 매수, 법정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 증거가 없으면 지어내면 되는 건가요? 지난 2024년 12월 9일 노상원 전 국방보안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에 출석해 증언을 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특별검사의 수사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에 따르면 노상원 사령관은 법정에서 특별검사가 내가 몰랐던 사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실들을 말해주면서 그 내용에 대해 증언을 하면 감형해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충격적인 진술을 털어놓았습니다. 노상원 증언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검사는 제가 거짓 진술을 하고 증언하면 재판 중인 사건들을 관대하게 처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거절하기 정말 어려운 제안이었죠. 그는 다른 사람들은 다 받아들였는데 왜 거절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시점입니다. 형량 협상 제도를 도입한 개정 특별검사법은 9월 26일에야 발효되었는데 노상원과 여인영에게 특별검사들이 형량 협상을 제안했다는 기사는 내각을 통과하기도 전인 9월 16일에 보도되었습니다. 특별검사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네트워크 분리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정작 법 시행도 전에 불법 행위를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질의를 받은 박옥수 특별검사는 법률 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니 문제 없다고 답했습니다. 법률 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법이 실제로 시행되는 것인가요? 법을 수호해야 할 검찰이 법의 기본 원칙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노상원 씨는 처음에는 증인으로 소환되었습니다. 특별검사는 그에게 커피를 권하며 장군님이라고 부르고 친밀한 관계를 쌓아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공모이며 이것 역시 이번 무죄의 결정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결정적인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는 무엇일까요? 형사재판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판결해야 합니다. 3명의 핵심 증인의 증언이 모두 객관적 증거와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폭동이나 인명피해 없이 6시간 만에 해제된 계엄령을 반란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조차 반란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특별검사들의 충격적인 행위, 즉 재판 도중 배심원단을 교체하려 시도하고 법 시행 전에 형량 협상을 제안하고 허위 사실을 밝히면 감형해 주겠다고 한 것은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 명백히 드러난 사례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인 결정적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법은 구호가 아니라 증거를 통해 말합니다. 증거가 말하는 결론,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무죄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